네, 그럼 유영규 박사님 이제 강연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윤영규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고요. 저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왔는데, 제가 대전 온 지가 거의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여기 늘 다니는 길인데 또 길을 또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서 또 팔스타까지도 들렀다가 오느라고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족부 정형외과라고 우선은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자체가 좀 많으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죄송한데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거나 저를 혹시 그런 적 있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한번 받았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발이라는 것은 첫째 뭐냐면은 이게 제일 제가 진료를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게 이게 병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병인지 아닌지 모르고 예전에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은 버선발 기형이라 그래가지고 발이 휘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휘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휘어졌었고, 옆에 사람도 휘어진 사람 많으니까, 그냥 불편한 대로 사는가 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잘 살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병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거는 지금 무지의 반증이 있으니까 티눈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근본적인 우리가 삶에 관련된 게 아니고 생명하고 관련된 치료를 하셔야 될 분들이고, 저희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발이라는 것을 잘 보면은 좀 더 발을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죽고 살고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유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처럼 발만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가 처음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쯤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서울에 한 두세 분 정도 하시다가 대전에도 지금 대전 중증정체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경력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5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전 중증정체도 제가 제일 많이 됐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스페셜한 어떤 그런 게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듣는 것은 제가 어려운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병이고 불편하니까 뭔가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여기 보면 발에 대해서 대부분 불편하고 조금 다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여기 보면 대충만 봐도 거의 절반은 좀 넘으신 것 같거든요. 주위에 보면 발에, 근데 이것만 전문으로 치료를 받아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 부분에서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아까도 제가 미리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만 제가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치료는 받기는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다음 섹션에는 제 제자인 김주목 선생님께서 아마 당뇨성 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니까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이야기 안 하고 발의 전반적인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발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눕니다.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발을 보면은 발의 아래는 우리가 뼈가 보통은 26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뼈들이 이제 모여서 발의 형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요 앞부분, 이제 발등에 한 중앙 정도쯤 위치됩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족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전족, 중족, 부족, 이렇게 이제 발을 나눠 놓습니다. 이걸 전족부라고 하고요. 요 정도 위치를 이제 중족부라고 하고, 우리가 요 부위를 부족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을 나눌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대충 어느 부위에 어떤 병이 있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시고 근데 아픈 부위에 따라 이제 병이 조금씩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발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발만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다른 거하고 관련된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발이 뭔가 안 좋으신 분들은 팔이나 이쪽에 보면 발의 어느 부분하고 콩팥이 안 좋고 뭐 어디가 안 좋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발의 형태에 변형이 생기신 분들은 분명히 그거는 나와 있어요. 좀 더 설명 다시 하실 텐데 발의 형태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무릎이나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또 대부분 발의 증상은 이런 겁니다. 발이 아프긴 아픈데 우리가 이게 엄지발가락 쪽이죠, 그렇죠? 요 부위가 좀 아프다. 그리고 발의 앞쪽 부분 중에서 발바닥이 아프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바닥 부분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저리는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이야기 많이 하죠. 왠지 모르게 뭐 걸어다니면 아프긴 아픈데 뭐 하여튼 요 근처 좀 아프긴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운 병원을 가니까 염증입니다. 그냥 염증. 다 염증에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다 염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티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 굳은 살이죠. 굳은 살. 이거 굳은 살이 그냥 있는 거야. 내가 자꾸 오래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굳은 살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은 살이 생기거나. 이것도 우리가 티눈이죠. 그죠? 또 애들은 보면 또 사마귀도 있습니다. 애들한테는 사마귀도 있을 수가 있고, 티눈이 이제 발가락 사이에도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봤자 보통 보면은 이제 피부과에 가면은 그냥 레이저로 찢으죠. 그죠? 찢어놓고 하고 나면은 또 재발되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발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지 않고 국소적인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 찢어서 이제 제거를 했어요. 또 재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힘들죠. 그런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뭔가 발의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말이고요. 제일 많은 것은 발의 통증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굳은 살이나 티눈의 위치에 따라 엄지발가락 쪽, 바닥 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발가락 사이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엄지발가락 요 부위에도 있고, 티눈이 우리가 이제 체중이 이제 발을 일정하게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똑같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어떻습니까? 굳은 살이 안 생기거든요. 맞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기울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이렇게만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만. 그러면 굳은 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그리나 발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린 느낌. 이 저린 느낌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이 허리가 안 좋고 허리가 신경통이 오면 발이 저리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런가 보다. 이게 허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허리에다 주사를 열심히 맞았는데, 여기 아무, 차도가 없어요.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제 척추 발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포커싱이 어디에 박혀있냐면 자꾸 허리에다가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이 발 자체에도 신경이 눌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그리고 또 발이 좀 찹니다. 여기 이제 연세 보통 한 60, 70 정도 되신 분들은 발이 찬 분들이 많습니다. 발이 찬데 이것도 뭐냐면은 찬 원인이 뭐냐면 제일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혈액순환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렇죠? 혈액순환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 발이 차신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90%는 혈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10%는 신경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당뇨성 발에 가시는 분들이 이런 혈관은 잘 통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또 날씨가 또 안 좋아지면 더 발이 차지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또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천히 가면서 제가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게요. 발은 이제 제가 앞쪽부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톱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톱에도 요거는 사진만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요거는 많죠. 그죠? 우리가 내향성 발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내향성 발톱. 쉽게 말하면 발톱이 피부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또 흔하죠, 이거는요. 내향성 발톱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생긴 발톱들, 혹시 이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pinch라는 거, 이게 뭐냐, 집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발톱이 자꾸 휘어졌는데, 이게 그냥 피부를 찢듯이 이렇게 발톱이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이런 것도 이게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원인이 있어요. 그 선천적으로 이게 뭐냐면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났다고 태어날 때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20대, 30대가 젊어들면서 발가락이 점점 휘어져 들어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요 밑에 뭐냐면은 그 뼈의 골암, 쉽게 골암이라고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뼈혹 같은 게 여기에 생기시는 분들 있습니다. 뼈혹이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상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발톱을 뽑았어요. 뽑고 나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또 뽑고, 해도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고. 그러니까 요것도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부분에서 수술을 해서, 어제도 제가 이런 분을 한 2분인가 수술을 했었는데, 발톱을 이제 펴주는 수술이나 이런 게 또 있긴 했습니다. 그런 수술하는 게 이제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제 말은. 이런 분도 이거 뭡니까? 두꺼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연세들이 좀 많죠, 그죠? 대부분 발톱 무전도 있으신 거죠. 이런 분들도 발톱 무전도 또 따게 되고,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설명은 하겠지만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 무좀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것도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거죠, 그죠? 다쳐서 피 밑에 이제 발톱 밑에 이제 피가 보여 있는 거죠, 그죠? 요것도 나중에 이제 감을 뽑아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발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발톱에도 어떤 뭐냐면은 그 통증이나 뭔가 있으면은 다른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만 하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면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다른 게 뭔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발 앞쪽에서 제일 많은 게, 이건 무지의 반증은 요즘 워낙 그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시니까, 요거는 제가 주로 이 내용을 워낙 강의를 많이 해서, 오늘은 요 내용은 강의를 많이 안 하고 전체적인 설명하는 쪽만 하겠습니다. 무지의 반증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본인이 쟀을 때, 요 각도에서 요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무지의 반증입니다. 요 무지의 반증은 전 인구의 거의 한 60%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는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여기가 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관절이 빠져도 안 아프신 분들도 안 아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발가락하고 세 번째 요 정도 위치쯤 됩니다. 요 위치에 관절염이 생겨버립니다. 그 사진을 찍어보면은 어떻게 있냐면요. 지금 제가 사진 중에서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같으신 분인데 의외로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기신 분들이 따로 있어요. 발가락 보면 그런 분 많죠,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더 길어지니까 체중이 앞쪽에서 일정하게 가지를 못하고 두 번째 발가락만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체중이 앞쪽으로 자꾸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까 앞에서 보면 굳은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굳은살이 이렇게 생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요 부위가 관절이 빠져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체중을 우리가 70%의 체중이 가야 되는데 이 체중이 여기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체중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걸으실 때 내가 처음에 이렇게 걸으셨다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뒤꿈치가 이렇게 밀니까 발이 자꾸 체중을 이렇게 실으니까 이건 더 밀어버리는 꼴이 돼버립니다. 밀면은 요 부위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이렇게 관절염까지 생겨버리면은 그때 뭔가 수술을 하고 하면은 별로 통증력이 별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데 조금 통증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요 부위가 좀 아픕니다. 근데 이 바닥 쪽 주로 바닥 쪽이 아프신 거는 이걸 우리가 지간신경종이라고 합니다.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이렇게 다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이가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끼워버리는 거예요. 끼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발도 아프고 이제 신경종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발의 느낌이 이상합니다. 약간 어떤 분들은 감각이 떨어졌다는 느낌도 있고 발의 느낌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게 신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느낌이 왠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뭡니까? 안 그러면 안 아픕니다. 걸어야 아픈 거죠,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걸 아까도 계속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걷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 치료나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게 평균 수명이 거의 한 80, 90 정도 되시니까 이런 걸 하고 치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저는 이제 운동을 도로 시키려고 이런 걸 자꾸 이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무지의 반증이 있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망치 도끼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요게 비틀어지다 보면은 엄지발 두 번째 발가락에 이렇게 망치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분이 있어요. 망치처럼. 이렇게 휘어지면 요 위에가 되거든요. 요 위에 굳은 살이 생기죠, 그죠? 그 바닥 쪽에다 딴 게 다니니까 여기도 굳은 살이 생기죠. 이런 합병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평발 있는 분들이 무지의 발증이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평발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아킬레스거든요. 아킬레스는 어딘지 아시죠, 그죠? 뒤쪽에 힘줄 단단한 거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의 병 중에 제일 많은 게 아킬레스건 단축에 의한 병이 많습니다. 단축이라는 것은 길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아킬레스건이 있으면은 아킬레스건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고무줄을 쭉 늘리면은 잘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되면 늘어나질 않아요. 탄력성이 자꾸 점점 줄어들죠. 이제 탄력성이 줄어든 데서 자기가 자꾸 무리하게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결 부위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발이 있는 분들이 아킬레스 단축이 또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앞에 오시면 거의 하면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이런 걸 많이 자꾸 가르쳐 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봉사 건방유라고 이 재봉사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겁니다. 여기가 아픈 거 이야기합니다. 요 끝부분이잖아요. 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요거. 무지의 반증에 4초 동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로 인해서 요것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정렬 전문이라 요게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실 건데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축이 흐트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의 대행성 관절염을 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요추질환도 발생하게 되고 그 나중에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망치도끼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꼬여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90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별로 뭐냐면은 사시는 분도 사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끝부분 여기에 자꾸 굳은 살이 우리가 못이 박힌다고 하죠. 굳은 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자꾸 불편해요. 근데 제가 거의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안 할지는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요거 자체만 생기는 분도 있고 무지의 반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요것도 휘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수술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꾸 굳은 살이 요 위에도 굳은 살이 자꾸 생겨가니까 이런 걸 망치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치처럼 되겠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 건망류라고 해서 재봉사 건망류라고 이거 무지의 반증이 여기 생기는 게 5번째 생기는 거 이거 똑같은 게 재봉사 건망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건망류라고 하고 이것도 수술을 합니다. 요거 제가 오기 전에 지금 급하게 수술하고 온 분이 요거 수술하고 오느라고 지금 좀 늦었는데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이걸 아까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몬포스 신경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이 옛날에는 이걸 이제 신경종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종이라는 말은 암을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전공하시는 분이 이걸 모르고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 모턴스 선생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모턴스 신경종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암이 아니더라. 이제 신경이 나중에 두꺼워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옛날 용어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발이 아프시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플 수 있고 발 사이에 굳은 살 생기고 발가락 사이에 티눈 같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부정렬 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의 어떤 변형이나 허리에 변형이 있으면은 이걸 전체에 축이 틀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발에는 우리가 발목에 통증이 있거나 발의 전족부 앞쪽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 통증, 골반, 이 골반 여기 허리 아프시고 목이 아프고 그리고 턱관절이 아프고 이게 하나의 뭐냐면 정부분이라는 명목으로 갑니다. 이래서
저는 발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척추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부정렬 전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발은 요 부분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치과 선생님들이 보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턱관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턱관절을 앞에서 보시면 모양이 여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 치과에 가면 턱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턱관절에 무슨 약을 먹고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하면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면도 한번 보는 게 낫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발을 걷는데 뒤쪽에 뭐냐면 뒤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축이 이렇게 무너져. 여자분들이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은 이게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대퇴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여기 안으로 이거 털리게 돼 있어요. 털어지게 되죠. 이게 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안쪽에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안쪽에 관절염이 오는 거죠.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별 게 아니고 균형이 안 맞으면 모든 데서 관절염이 옵니다. 우리 어머니들 다 보면 무릎에 꽂아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관절염 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왜냐하면 축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만 자꾸 체중이 실리니까 우리가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허리도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대부분 허리에 협착증,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세가 곱고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래 운전을 하셨거나 이게 이제 균형이 비틀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골반이 약간 앞으로 틀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발의 길이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길이 차이 원래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골반을 앞으로 약간 틀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엉덩이 요 부위 있지 않습니까? 둔부 쪽이 통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니까 허리가 전체적으로 꼬여버립니다. 허리가 꼬여버리니까 되게 됐습니까? 요 꼬여있는 요쪽 편으로 디스크가 다 빠져나옵니다. 디스크가 빠져나오는데 내가 요걸 요렇게 틀어져 버렸으니까 목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요렇게 해야 되겠죠? 또 목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턱을 약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만 쓰든지 삐뚤어지니까 또 턱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부정렬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치과에 가시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간단한 실리콘 틈이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여기다 이제 털어진 것을 이제 요즘은 깔창이나 주제용 깔창이나 고정용 깔창 이런 걸 하는 거하고 발의 형태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교정을 하거나 너무 심한 분은 수술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수술 쪽까지 가는 분은 많지가 않고요. 그 부분을 교정을 해주고 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좀 줄어듭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깔창이라고 해봤자 별로 크게 도움 되겠어 이런 저도 솔직하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떤 분이 무릎에 한 60대 되신 우리 어머니신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이제 관절 레이저 수술,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 연구를 결정했는데, 그런데 깨끗하다고 하는데 항상 그분은 요 뒤쪽이 여기가 아팠어요. 항상 아픈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발 사진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약간 뒤쪽에 이제 변형이 좀 있어서 제가 깔창을 딱 깔았는데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왜 안 아픈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렬 전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렬이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그 아픈 데서 통증 치료를 가서 통증 아픈 거를 열심히 나와서 그때 통증을 깔았는데 내가 항상 요런 자세에서 항상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아프게 해서 진통제를 먹으면 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가겠습니까? 내가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또 아픈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게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척추 쪽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발에 이쪽으로 비틀어지면 요것도 이쪽으로 비틀어지고 골반이 쳐지지요. 그리고 어깨도 이게 부정렬 전문으로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뒤에서 보시고요. 뒤에서 보면은 발을 요걸 올렸을 때 발의 높이하고 내 발 뒤꿈치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귀가 요렇게 넘어갔거나 요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골반의 높이를 자기가 만져봅니다. 막 써서. 요 위에 보면 골반 만져줄 수 있죠. 그걸 써서 딱 만져보면 높이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제일 쉽게 보는 것은 거울 앞에 자기가 옷을 보면서 서서 봅니다. 어깨 높이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비틀어진 거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쉽겠죠, 그렇죠? 어깨 높이를 보시면은 전체 쉽게 아시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거는 재활 그 치료나 이쪽 반응을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요게 있는 겁니다. 발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교정을 이렇게 틀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런 걸 많이 어렵게 쓰면은 외반 변형이라고 그러고 외반 바깥쪽으로 요렇게 펴진 건 내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교정을 해서 요 부위를 우리가 높여주는 거죠. 요렇게 딱 높여주면 그게 돌아가죠, 그죠? 그러면은 요런 분들이 이제 척추가 좀 비틀어졌다가 하면 이제 높이가 조금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정렬이라는 게 통증이 있으면은 어깨 뒤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하면 조금씩 교정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또 우리가 또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신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 신발에 대해서 뭐 자기가 알고 신발을 신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겠다. 어느 정도 혹시 들어본 적 있는 분 있습니까? 운동화 사실 때 나는 어떤 걸, 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화를 사야지. 이걸 혹시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신발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뭐 이유가 있어요. 신발은 다 그냥 기능성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보면은 발의 형태를 보고 신발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발의 아치가 정상적인 거, 약간 높으신 분이 있고 평발인 분이 있고 뒤축이 맞은 분이 있고 안으로 휘어진 분이 있고 바깥으로 가신 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 신발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안정화라고 해서 보통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신발입니다. 이건 그냥 뭐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정화라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서포트를 하거나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가 아닌 요렇게 생긴 특별하게 우리가 뭐 특별하게 애들 신발 보면은 뭐 옆에 뭐 만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없는 이런 신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발의 아치가 조금 높은 분, 신발을 선택할 때 발의 아치가 높으신 분은 어떤 분이 뭐냐, 발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발이 딱딱해요. 반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런 분들은 쿠션화, 뒤쪽에 쿠션화를 좋은 걸 신습니다. 쿠션이 좋은 거. 뒤가 여기가 좀 말랑말랑합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냐면 다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면은 쿠션이 좋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가볍습니다. 그거 다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한해서만 좋은 신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이런 게 많습니다. 좀 말딱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유연성이 많고 발 뒤축이 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어화라고 해가지고 모션, 움직임을 컨트롤 해주는 그런 신발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발을 선택해야 돼요. 이런 신발은 대부분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왜냐하면 아치가 높고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신발을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안전하게 스테빌리티라는 말이 안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발을 여기 보면은 이런 신발은 제가 샘플로 하나 떠봅니다. 여기 신발을 보시면 여기 보면 아킬레스 너치라고 해서 뒤쪽이 이제 아킬레스 근이 안 닿게 하는 신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뒤쪽에 뭐냐면 요 뒤쪽에 캡입니다. 뒤쪽. 요게 깍지가 싹한 게 있습니다. 요런 걸 깎은 것은 제가 양쪽에 뭐냐면 안쪽에 보시면은 요런 것처럼 안쪽에도 서포트를 딱 받쳐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톱박스 해가지고 발 앞쪽은 뭐냐면 조금 넓고 그렇게 하고 우리 요 부위는 좀 말랑말랑한 게 움직임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신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걸 선택하시고 내 발 모양이 그냥 별 그게 없다. 안정화. 왜냐면 잘 보시면은 실제로 파시는 분한테 보면은 요런 게 실제로 적혀져 있습니다. 외국 보면은 스테빌리티 슈, 쿠션드 슈, 모션 컨트롤드 슈 이렇게 실제로는 적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안 보죠, 그죠? 예, 실제로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관절이 유연하고 발이 말랑말랑하신 분들은 요걸 선택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발에 요런 거는 이제 발을 보고 우리가 회전, 내전 해가지고 발의 형태가 많이 이제 바뀌는 거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전문적이라서 아까 제가 한 그 내용 정도만 하면은 신발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앞쪽 발의 전족부에 대한 질환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시간을 제가 30분 정도 해서 빨리
간단하게만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은 또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발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병이 있는가 보다 그런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중족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의 중간 발등 정도 미치면 됩니다. 그 부위에 이제 질환은 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은 게 편발이죠, 그렇죠? 그리고 발등 부위에도 관절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에만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발등 부위에도 골 관절염, 저 관절염이 있고 부주사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자주 드릴 텐데 이거는 애들한테 주로 많은 경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족골에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가장 병이 많은 것은 류마티스가 있으면은 열심히 사진을 좀 찍어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 류마티스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데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관절염, 당뇨병성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에 사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발의 안쪽에 이제 후경골근이라고 이게 이제 인대의 힘줄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편발이 있습니다. 편발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생긴 것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편발도 꽤 많습니다. 그 편발의 원인은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원래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그 후경골근 아까 좀 더 다시 그들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 족근 결합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요게 거골이라는 뼈고 그 종골이라는 뼈가 요게 앞쪽이 그겁니다. 근데 요 뼈가 선천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근데 저 본인은 잘 몰라요. 아파야지 알고.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도 잘 서로 이야기를 모릅니다. 요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른 병원 가다 보니까 서로 이 진단이 잘 모르겠는데 괜찮다던데요. 실제로 찍어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진상 특별하게 이게 나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편발이 진행되는 분도 있고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 많고 이거로 이제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후경골근이라는 게 보통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50,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의 안쪽 뒤쪽 여기가 아픕니다. 역색까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요 부위에서 요렇게 많이 아픕니다. 요 부위가 아프면은 이런 힘줄에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하고 발 뒤축이 뭐냐면 한쪽이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부정결 증후군이라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쪽이 이어지고 한쪽이 바로 되면은 분명히 몸이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나 다른 쪽에 자꾸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통증이 있으면은 이거는 힘줄에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 앞쪽에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당 조절하고 하긴 좋은데, 당뇨 환자들의 60, 70%는 발에 합병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나중에 다음에 강의할 거니까, 같이 요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류마티스 환자들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들은 모든 관절이 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다 되게 되죠. 류마티스 환자들. 이런 분들. 여기 관절이 다 탈구돼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류마티스 있으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편발. 요즘은 옛날에는 편발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관절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일직선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요즘 수술한 거 보면 여기 일직선화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편발도 수술을 이제 간단하게 하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국소 마취해서 나사만 하나 꼭 쪼아 넣어버리면은 수술 시간 한 10분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주로 하는 것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이런 애들한테 주로 하는데 이게 나사값이 지금 많이 사용이 안 되니까 나사가 불필요하게 비싼 것 같아요. 나사 한 개가 이게 한 100몇십만 원 하는데요. 이거 몸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접근이 힘든데 수술도 간단하고 참 좋긴 좋은데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것도 지금은 요 정도 편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관절이 빠질 정도 되면 요런 수술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요런 수술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편발 수술은 큰 수술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까지 말고 간단하게 요즘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서울 쪽에서부터는 아무래도 서울 쪽에는 이런 수술을 해도 많이 접근성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부족부지라는 발 뒤쪽에 그 병이 있으면 제일 많은 게 어떤 족저근막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발 뒤꿈치 아픈 족저근막염요. 거고라 관절염, 발목 관절 밑에 보면은 거고라 관절염 관절이 있습니다. 그 관절염이 생기는 분도 있고 발목 주위에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나 힘줄 연점 그리고 신경 고착 증후군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 쪽에 이제 신경이 눌려서 또 부위가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 이제 치료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일 흔한 것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족저근막 이야기 다 한번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치료하는 것도 치료 좀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로 어떤 거 하시던가요? 물리치료였습니까? 충격파 맞습니다. 충격파하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충격파 쪽으로 많이 하죠. 근데 뭐 제가 배우더라 예? 안 났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저 환자분한테 이런 게 오시면은 나머지는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뭐냐면은 족저근막염이라는 병 요게 끝이 아닙니다. 족저근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온다고 해서 저도 뭐 다 낫을 재주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 좋은 분이고 나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거는 다치다가 어느 다치고도 아닌데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근막이 파열이 조금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근데 파열이 있는 걸 갖다가 족저근막염 해가지고 뭐 충격파 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안정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겁니다. 족저근막염 실제로 염증이 생긴 거고. 그리고 지방 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70 정도 되신 분들은 뒤꿈치에 패드가 거의 없어요. 패드를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약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해도 잘 안 낫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깔창이나 다른 좀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사나 요즘은 주사도 막 하는데 신경 부착 쪽으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건데 이걸 갖다가 아무리 충격을 해도 안 나는 거죠. 아니 그럼 족저근막은 뒤에만 있어서 앞에가 아픈데요? 그 앞쪽에 있으면 족저근막염일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아까 제가 앞쪽에 아픈 거는 뭐라 했습니까? 다른 신경염이나 다른 관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족저근막염은 거의 대부분 뒤쪽에 아픈 거예요. 뒤쪽에 아픈데 그 중에서 처음에 여기 아팠다가 나중에 아픈 게 좀 앞으로 갈 수는 있는데 주 매일의 족저근막염은 다 뒤쪽에 아픈 걸 족저근막염이랍니다.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벌써 높다는 뜻이죠. 벌써. 맞죠, 그죠? 신경 고착 정도 요것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치료 단위가 있습니다. 요거 스트레칭이라는 병원 많이 가르쳐 줍니다. 요거 많이 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스트레칭하고, 얼음찜질하고, 뭐, 가벼운 뭐, 깔창 이런 걸 깔아주기도 하고, 고속 이런 걸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가면은, 밤에 잘 때만 반기고 사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족저근막염은 가장 좋은 게 스트레칭이니까, 요렇게 하고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근데 이걸 밤에 잘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기구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의 특징이 뭐냐? 아침에 일어날 때 뛰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잘 때 이렇게 하고 잤었거든요. 맞죠, 그죠? 근데 아침에 첫 발을 뛰자마자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스테로이드 주사해가지고 그 뼈주사 맞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가나로 이런 걸 좀 안 맞는 편입니다. 이제 뼈주사가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위축성,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패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주사를 써버리면 그게 더 위축을 시켜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그 주사에 의해서 아까 근육의 그 근막이 파열이 되는 게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닌데 가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면 정말 뭐냐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충격파 요소도 나옵니다. 물리치료 여기서 이제 그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것도 수술을 해야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느라고.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